2026년 여름 월가의 거물들이 자신의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을 크게 늘렸습니다. 피터 틸은 전력과 에너지 기업을 잔뜩 담았습니다. 다른 유명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아마존과 TSMC,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자리했습니다. 얼핏 보면 완전히 다른 투자처럼 보입니다. 검색회사, 쇼핑회사, 발전소, 반도체 공장. 그런데 이 종목들을 한 장의 그림 위에 올려놓으면 놀라운 공통점 하나가 나타납니다. 모두 인공지능이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월가의 큰 돈은 AI 기업을 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AI 시대를 떠받칠 거대한 인프라를 사고 있는 걸까요? 특히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선택이 한 사람의 취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같은 방에서 만난 셈입니다. 그 방의 이름이 바로 AI 인프라입니다. 이들의 장부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13F 공시 때문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 투자자는 매 분기가 끝난 뒤 자신이 보유한 미국 상장 증권을 공개해야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거대한 투자사가 지난 분기에 무엇을 보유했는지 뒤늦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13F는 실시간 계좌가 아닙니다. 분기 말 기준이고 공개까지 최대 45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순간에는 이미 사고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F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은 무슨 종목을 따라 살까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서로 다른 투자자들이 비슷한 산업으로 돈을 움직였을까? 이 차이를 놓치면 13F는 단순한 따라사기 명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분기의 변화와 여러 투자자의 공통점을 비교하면 어떤 산업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 시장이 기대하는 미래의 구조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역시 워런 버핏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오랫동안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며 주식을 계속 순매도해 왔습니다. 비싸다고 판단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버핏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분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버크셔는 14분기 연속 이어졌던 순매도 흐름을 끝내고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알파벳이 있었습니다. 보유 주식수를 크게 늘리면서 알파벳은 애플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이어 버크셔의 세 번째로 큰 미국 상장 주식 투자처로 올라섰습니다. 한때 기술주에 조심스러웠던 버핏의 회사가 이제 세계 최대 AI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구글을 핵심 자산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델타 항공과 주택건설업체까지 늘렸습니다. 이를 경기 호황의 확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금만 쌓던 버크셔가 다시 여러 자산에 돈을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버크셔는 단순히 구글의 AI 기술만 보고 투자한 걸까요? 알파벳의 진짜 힘은 하나의 AI 모델에 있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광고 사업에서 현금이 들어오고 유튜브가 사람들의 시간을 붙잡고 있으며 구글 클라우드는 기업들의 데이터와 AI 연산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현금 흐름이 다시 데이터 센터와 AI 칩, 전력 설비에 투자됩니다. 쉽게 말해 알파벳은 AI를 연구하는 회사이면서 동시에 AI 시대의 거대한 발전소를 짓는 회사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버핏이 무엇을 보고 투자했는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AI는 더 이상 미래의 꿈만 파는 작은 기술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기술주와 가치주를 반대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강한 기술 기업은 수십억 명의 사용자와 반복되는 매출, 막대한 현금과 실물 인프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충분히 커지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경계도 흐려집니다. 그런데 피터 틸의 장부를 보면 더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그는 아마존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여러 전력, 에너지 기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왜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기술 투자자가 발전소와 전력망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AI는 생각보다 엄청난 전기를 먹습니다. GPU 수십만 장이 들어간 데이터 센터가 지어져도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면 그곳은 거대한 창고에 불과합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연산량은 늘어나고 연산량이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와 냉각 비용도 커집니다. 결국 AI 경쟁의 병목은 반도체 생산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싸게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새로운 경쟁력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송전망과 변압기, 냉각 설비와 비상 전원까지 필요합니다. AI는 소프트웨어처럼 보이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발전소와 전선, 건설 같은 전통 산업과 더 깊게 연결됩니다. 여기서 아마존도 다시 보입니다. 사람들은 아마존을 여전히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 다른 회사가 보입니다. AWS, 아마존 앱 서비스입니다. 수많은 기업이 AI 서비스를 만들려면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짓는 대신 AWS 같은 클라우드를 빌립니다. AI가 확산될수록 더 많은 기업이 서버와 GPU, 저장 공간과 네트워크를 필요로 합니다. 결국 AI 열풍이 커질수록 돈을 버는 곳은 챗봇 회사만이 아닙니다. 그 챗봇이 돌아가는 서버와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회사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캔 사람도 있었지만
삽과 곡괭이를 판 사람도 돈을 벌었습니다. 클라우드의 더 큰 장점은 어떤 AI 스타트업이 승자가 될지 몰라도 수천 개 기업이 모두 서버를 빌린다면 여러 승자에게 동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AI 시대의 클라우드는 어쩌면 21세기의 거대한 삽과 곡괭이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TSMC는 세계 최첨단 AI 칩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엔비디아가 뛰어난 GPU를 설계하더라도 생산할 곳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메모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AI는 계산만 빠르다고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GPU에 빠르게 공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HBM과 DRAM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병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장부에 TSMC와 메모리 기업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위에 클라우드가 있고 클라우드 아래에 GPU가 있으며 GPU 옆에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비 아래에는 공장과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슬 가운데 한 곳이라도 막히면 전체가 느려집니다. GPU는 있는데 HBM이 없거나 칩은 만들었는데 데이터 센터의 전력 연결이 느려진다면 수십억 달러짜리 장비가 놀게 됩니다. AI라는 단어 하나 뒤에 사실은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숨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AI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AI 산업이 지금보다 10배 커진다면 엔비디아만 10배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GPU를 만들기 위해 파운드리가 필요하고 더 많은 HBM이 필요하고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변압기와 송전망, 발전소와 가스, 원전과 재생에너지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클라우드 기업이 컴퓨팅 자원을 임대합니다. 결국 AI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파도가 수십 개 산업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제 질문도 바뀝니다. 어떤 AI 모델이 가장 똑똑한가가 아니라 그 모델을 수억 명에게 제공하려면 무엇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입니다. 기술이 산업이 되는 순간 승부는 알고리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산 능력과 자본, 전력과 공급망까지 경쟁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험한 착각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대가들이 산 종목을 그대로 따라 사면 되는 건 아닐까? 실제 투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가격이 다르고 투자 기간이 다르고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13F를 보는 순간은 그들이 매수한 뒤 최대 45일이 지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버핏에게 10년짜리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는 한 달짜리 수익을 기대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게다가 13F에는 왜 샀는지, 언제 팔 생각인지, 다른 자산으로 어떤 위험을 해지했는지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숫자는 공개되지만 투자 철학은 공개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3F를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큰 자본이 어떤 산업 변화를 중요하게 보는지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여름, 월가는 이 사실을 아주 비싼 수업료와 함께 보여줬습니다. 전 오픈AI 연구원 출신 레오폴드 아셴브레너가 만든 펀드는 AI 인프라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짧은 기간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샌디스크, 마이크론, TSMC 같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의 중심이었습니다. 방향만 보면 앞서 이야기한 월가의 큰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방법이었습니다. 레버리지를 크게 사용한 상태에서 AI 관련주가 급락하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상당한 포지션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로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주가가 다시 오른다고 해도 이미 강제 청산된 투자자는 그 반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진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맞춰도 그 미래까지 버틸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살지를 묻습니다. 엔비디아인가, 구글인가, TSMC인가, 전력주인가. 하지만 큰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장부를 따라가다 보면 한 단계 다른 질문이 보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부족해질 것인가?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GPU가 부족합니다. GPU가 늘어나면 HBM이 부족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기가 부족합니다. 전력이 부족하면 발전소와 송전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업이 AI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투자란 결국 부족해질 것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메모리 가격과 데이터 센터 투자, 발전소 건설이 모두 하나의 경제 뉴스로 연결됩니다. AI 모델의 성능만 따라가면 서로 상관없는 뉴스처럼 보이지만 병목을 따라가면 완전히 다른 지도가 펼쳐집니다. 그 지도를 읽는 것이 이번 13F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공부입니다. 이렇게 보면 버핏과 피터 틸의 투자가 더 이상 서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버핏의 알파벳은 AI 모델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터 틸이 선택한 전력 기업들은 그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TSMC는 AI 칩을 만들고 메모리 기업은 그 칩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아마존은 그 컴퓨팅 자원을 기업들에게 빌려줍니다. 서로 다른 회사들이지만
하나의 거대한 기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자본은 지금 그 기계의 여러 부품으로 동시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산업이라고 모든 주식이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회사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놓고 본다면 하나의 변화가 보입니다. AI 투자의 1막이 누가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드느냐 였다면 2막은 누가 그 모델을 실제 세상에서 끝없이 돌릴 수 있게 하느냐 의 경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13F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결론은 버핏이 구글을 샀으니 구글을 사자가 아닙니다. 피터 틸이 전력주를 샀으니 발전소를 사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의 방향입니다. AI라는 기술이 이제 화면 속 챗봇을 넘어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센터, 전력망과 발전소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전기 가격과 국가의 산업 정책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가의 매수 목록보다 한 단계 더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샀는지보다 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인프라를 바라보기 시작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때때로 미래를 가장 먼저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지금 월가의 대가들이 사고 있는 것은 한두 개의 인기 종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사고 있는 것은 AI가 돌아가는 세상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